자,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법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의 기능, 바로 그 형법의 그러한 규범적 특징을 갖고 있는 형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사회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가 억제되고 범죄가 범해지지 않으니까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아주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이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자, 여기서 그럼 형법이 보호를 해주는데 뭘 보호해 주느냐? 법익 보호적 기능입니다. 형법은 법익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법익이 뭐냐? 법익이 뭐냐? 소위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살면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보죠. 이때 이 인간이 보는 손해는 다 빼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죠. 이러한 이익 중에서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허접스러운 이익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고 좀 중요한 이익은 형법이 또는 법이 보호해주죠. 이렇게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 이걸 우리가 법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는데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앉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내릴 만한 낌새가 있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제발 빨리 내리기를 바라서 정말 예측한 대로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앉으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나이 먹은 아줌마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쇠치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피곤하겠죠? 자, 그 아줌마는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는, 집에까지 편히 갈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 아줌마, 이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법이 그 아줌마를 처벌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허접되기 이익까지 다 보호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는 이익 중에서 특별히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이익, 이걸 우리가 법익이라고 하고, 법익 중에서도 형법이 보호해주는 법익은 더 좁습니다. 형법이 보호해주는 법익은, 형법상의 법익은 민법이나 상법 같은 이러한 민법이나 상법 같은 다른 법에서 보호해주는 법익보다 훨씬 더 좁아요. 왜냐하면 형법이 법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형법이 여기 간섭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법익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고, 그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라는 것은 그 법익을 침해한 사람이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소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새치기를 해서 좌석을 가로챈 그 아줌마 형법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처벌했다가는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전과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되 아무 법익이나 보호한답시고 형법이 나댈 게 아니라, 형법은 겸손하고 스스로 억제를 하고 있다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법익 침해 행위만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소한 법익은 형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법익 침해 행위만 개입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형법의 법익 보호적 기능 중에서 형법의 법익 보호는 가급적 뭐하라? 조금씩 자중하고 억제하고 겸손하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법익 침해 행위만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충성의 원칙 또는
겸억성의 원칙 내지는 탈윤리화라고 부릅니다. 탈윤리화라고 불러요. 즉 여기서 보충성이란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로서는 뭐가 부족할 때 갖다 채워넣는 걸 보충이라고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법이 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말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억제해야 할 것이며 윤리 문제에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는 개인과 개인 간에 아까 얘기했던 도덕의 문제인 것이고 윤리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면 개나 소나 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 갖고 그럼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형법은 겸손하고 억제하고 윤리 문제는 제껴놓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 비범죄화, 겸억성, 탈윤리화, 형법을 수단으로 해서 국민에게 윤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성범죄는 가급적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탈윤리화와 관련돼서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가 논의되고 있는데 간통죄는 얼마 전 옥소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 혼인빙자 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혼인빙자 간음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혼인빙자 간음죄를 마구마구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형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 여자를 부녀를 간음을 했다면 형법상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예요. 간통죄도 지금은 위헌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설사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 손 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보장적 기능인데 형법은 보장을 해줍니다. 뭘 보장해줘요? 인권을 보장해줍니다. 아니 형법이 무슨 인권을 보장해 주느냐? 소위 이 인권 보장적 기능을 인권 보장의 세계적인 대표적인 문서가 뭐예요? 영국의 1215년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는 영국의 그 권리 장전인데 워낙 유명한 권리에 관한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인데 마그나 카르타 하면 인권 보장하고 이 보통 명사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는 영국의 권리 장전이지만 마그나 카르타 하면 그냥 인권 보장의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마그나 카르타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자, 여기서 일반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일반인의 인권 보장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일반인의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이 뭐냐? 일반 국민들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자유롭게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도소로 가 있어야죠. 징역형을 받으러.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들 고진만 안 하면 그러한 범죄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요거는 뭐 사후장 아니면 다 이해해요. 문제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자, 그럼 범죄인의 인권도 보장해 주느냐? 이런 얘기하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범죄자도 범죄인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그 형벌